더불어민주당의 윤미향 의원이 지난주 금요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종합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속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검찰 수사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검찰 수사를 한번 진단해보고 전망해보는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려고 두 분 변호사를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 두 분 변호사는 각각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근택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윤기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기찬입니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오늘 비대위가 출범해서 그렇죠. 당직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호칭은 그냥 변호사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좀 총평부터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윤미향 의원의 이제 기자회견을 좀 보셨죠? 소명이 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현근택 변호사님? 일단 다소 좀 부족한 면이 있었죠. 아,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네. 구체적인 어떤 자료, 근거라든지 아니면 뭐 주택 자금에 대한 어떤 출처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이 좀 떨어졌다 이런 예. 지적은 있는데요. 예. 저는 근데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저도 이제 정치 사건을 좀 수사를 받아 보면 이 방송에서 한 말보다 특히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들 굉장히 예의주시해요. 검찰이?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반대되는 자료가 나오면 거의 빼박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신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이렇게 몰고 가는 건가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 수사 앞둔 상황에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네. 아마 자세한 부분은 검찰 수사로 맡겨놓은 것 같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주택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계좌로 받았던거나 아니면 정의연의 회계 관련된 그런 것들은 조금 아마 두리뭉실하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었던 것 소명이 같습니다. 좀 부족했는데 그건 어떤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되는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뭐 오래전에 이르고 계좌 정리, 뭐 장부 정리를 오랫동안 해 오셨기 때문에 네. 실제 주택 구입 자금,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는 최소한 어디서 얼마 이렇게 했다고 큰 금액 단위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문제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은 이용수 할머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할머님을 존중하는 어떤 태도가 좀 보이지 않았다. 그냥 뭐 할머님 구체적인 언급 없이 또 나중에 기자분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할머니에 대해서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지만 네. 이 기자회견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기자회견 한 의도가 네. 사실은 등원을 위한 단순 기자회견이 아니냐. 뭐 이런 좀 오해를 낳는 계기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검찰 수사가 결국 관건이다 이렇게 이제 중간 네네.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검찰 수사를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이전부터 좀 여쭤볼게요. 검찰이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을 때 민주당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는 회계 보고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아마 그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좀 기다려보고 정부가 이제 들여다본 다음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압수해감으로써 정의연이나 이런 데서 국민한테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까지 압수해 가버리면 오히려 소명을 더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민주당에서 나온 바가 있었거든요. 검찰의 어떤 그 강제 수사가 착수된 타이밍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좀 불가피했다고 봅니다. 검찰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정의연에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겠다 이랬어요. 네, 그랬죠. 그다음에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여가부라든지 국세청의 감사를 받겠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의혹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논란을 빨리 종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저희 당 입장에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일본과의 관계 문제인데 이 그동안의 30년 운동과 어찌 보면 윤미향 개인의 어떤 문제들을 좀 분리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퇴를 했고 네. 국회의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은 외부 감사라든지 아니면 뭐 특히 행정부의 뭐 감사 같은 건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아마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어차피 그 주는 것만 갖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강제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갈 거라면 빨리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기찬 변호사도 같은 의견이세요? 예상외 답변이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행안부는 사실 기부금품법 그 등록 관청으로서
이런 서류들이 있는지 여부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용처에 대해서 사실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네. 2년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10일 넘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한 게 그 5월 7일인데 10일 넘어서 달라했고 그다음에 검찰 압수수색은 21일이기 때문에 네. 실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네. 오히려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오히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 수사 포인트인데요.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윤미향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또 소명된 내용, 이제 두 분이 미흡하다고 이제 공통된 어떤 그 지적을 해주셨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뭔가 반드시 밝혀야 되는, 그다음에 좀 그 소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밝혀야 된다라고 보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저는 일단 그 안성 쉼터는 네. 사실상 수사의 범위가 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얼마에 샀고 네. 그 살 때 공인중개의 도움을 받아 샀는지 여부는 뭐 금방 확인이 되는 거고. 금액도 이미 다 나왔고. 그렇죠. 금액 네. 나왔고. 네. 그러니까 판 것보다는 산 부분이 주로 포인트라고 보는데 네. 그다음에 살 때 어느 정도 물색을 했고 어떤 조건의 매물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윤미향 당선자께서 해명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광범위하게 펼쳐질 것 같지는 않고 예. 오히려 개인 계좌로 뭐 기타 그 정의원의 활동과 관련된 뭐 조의금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주택 매수 자금 조성 경위 이런 부분 관련돼서 좀 계좌 추적을 거쳐서 네. 계좌 분석이 네. 그 부분에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그 안성 쉼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검찰의 수사는 사법적 어떤 잣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성 쉼터가 사법적으로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그 어떤 뭔가 그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업무상 배임이 될 수 있는데요. 배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팔은 거는 내놓은 지 꽤 됐어요. 4, 5년 됐고 또 어쨌든 중개사 통해서 팔았기 때문에 네. 판 가격이 시세보다 뭐 저렴하게 팔았다고는 제가 보기 쉽지 않은데 살 때 결국 시세보다 이거 비싸게 샀느냐 예. 이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시세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관건이 되는데요. 보통 이제 뭐 감정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예. 보통은 한 두 가지 방법을 거칩니다. 하나는 이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토지 매입가에다가 건축가 그다음에 이윤을 더해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변 시세 예. 그러니까 매매 사례를 평가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것 같아요. 원가에다가 이윤 붙이는 방식.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많은 논란이 되는 게 뭐 평당 건축가가 얼마냐, 토지 매입가냐 얼마 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건축하신 분이 자료를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례 비교를 많이 쓰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국토부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상황을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시세를 얼마로 볼 거냐. 예.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샀으면 그 차액만큼 어찌 보면 이제 혐의가 되는 건데 시세를 얼마로 될 거냐가 제가 보기에는 확정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좀 간단한 배임 혐의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모르는 상태에서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알면서 손해를 끼칠 때로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임은. 약간 고의가 있어야 되죠. 고의가 있는 그러니까 거죠. 본인이나 아니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정의연한테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왜 여쭤봤냐면 윤미향 의원은 그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게 9억 원에 나왔던 매물이었는데 7억 몇천에 샀으니까 오히려 싸게 산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했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고의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 이건 근데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 뭐 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뭐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네. 어떤 특정 경영 이슈를 추진할 때 이게 본인 회사를 위한다고 하죠. 네. 근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거칠 단계에서 이사회의 의견을 거치다든가 또는 더 알아본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네. 이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과실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윤미향 이 사건 같은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부동산 중개소의 도움을 받아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사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 아니었다는 거죠. 아니고 특히나 이제 지인의 네. 신문사의 운영위원장의 소유 건물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더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아, 오히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시는 분 걸 샀으면 싸게 샀으면 괜찮은데 비싸게 산 게 지인이 개입됐기 때문에 더욱 더 의심을 사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지인이 중개를 했다는 거죠. 예. 부동산 중개인이 아니고 그리고 좀 더 알아봤으면 예. 이미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매물, 그러니까 이 매매가 이루어진 부분이 예. 해당 가격과는 터무니없이 차이가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객관적으로 가격이 비쌌느냐를 하나 따져보고 객관적으로 가격이 비싼 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냐. 네.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저희가 통상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 되거든요. 예.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이 이런 어떤 그 진단에 동의를 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제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요. 예. 이게 보통 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예. 누구도 이의제를 못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도 거래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사 통해서 할 경우에는 대부분 이 논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개사라는 게 결국은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개사라는 건 제3자가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대1로 개인끼리 할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가를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는 한 얼마에 내놨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내놨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매도인이 얼마에 그렇죠. 냈다. 그거는 왜냐하면 뭐 파는 사람이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변 시세라든지 원가를 좀 따져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직거래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인터넷 요즘 이제 앱도 많이 개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할 때 사기 직전에 도장 찍기 전에 그러면 그러니까 주변 부동산에 가서 시세가 얼마인지 정도를 알아보는 최소한 이런 절차를 또 거쳤느냐 안 거쳤느냐 하나의 어떤 사법적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중개 수수료, 유통 수수료를 아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래 가격 자체가 높아버리면 유통 수수료를 아끼려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 부분도 그리고 윤명 의원께서 보인 반응이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게 샀다라고 누군가 모든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러면 보통 깜짝 놀라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뭐 근 2배 가량 비싼 거니까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든지 오히려 나도 속았다가 그렇죠.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부분이 왜 비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건축 과정의 건축 자재에 비싸다 뭐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시면서 예. 해명을 한단 말이죠. 이 예.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검찰 수사 포인트가 뭔가만 좀 추출하는 자리니까 그 점 하나 좀 그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관심사는 지금 개인 계좌하고 정대협 그다음에 정의연 계좌가 섞여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떤 개인 계좌를 좀 모금을 했다는 이 부분이 또 이제 그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사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법이 걸리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인적인 착복, 이용이라 그러죠. 그런 경우 이제 업무상 횡령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제 기부금품 모집법 네. 알다시피 1,000만 원 이상은 이제 지자체의 동의를 받게 돼 있고 네. 10억 이상은 이제 국가 행안부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기부금품 모집 같은 경우 예외 조항이 좀 있어요. 회비로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부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예.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예. 근데 조의금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약간 논란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조의금은 그거에 해당 안 된다라는 견해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 본다 그러면 예. 아마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문제 안 되고 조의금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그거를 기부의 목적으로 했거나 이런 경우 문제 안 되는 거라서 저는 기부금품 모집은 뭐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처럼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느냐. 네. 그게 제가 보기에 제일 관건이에요. 예. 근데 이게 개인 통장과 어찌 보면 정의연 통장이 아마 2004년, 14년부터 좀 혼용됐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혼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였다는 거죠, 돈이. 예. 그러니까 개인 통장으로 쓰던 거를 정의연 통장에 섞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12년부터 4개의 통장으로 9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랬는데 막판에 그 주택 구입 자금과 관련해서 해명하면서는 2014년부터 개인 통장과 정의연 자금이 혼용됐다. 어쨌든 섞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통장이 어찌 보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4개 통장을 9개의 목적으로 썼으면 하나의 통장으로 2가지나 3가지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네. 단순히 사실은 원래는 이 정의연 통장으로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조의금 받고 이런 게 정의연 사업 목적은 아니거든요. 별개에 만들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어찌 보면 그 별개로 쓰던 통장이 또 정의연 사업과 섞였다 그러면 이게 약간 제가 보기에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돈이 어찌 보면 예. 개인 돈 아니면 이 조의금으로 받은 돈 정의연의 돈 이게 섞일 좀 염려가 있어서 제가 네. 보기에 그 부분이 가장 제가 보기에 수사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기부금품법 위반 여지도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그게 이제 점에서요? 이것이 조의금인지 기부금인지 후원금인지 정확히 그 본질이 밝혀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데스크에서도 조의금을 받거든요. 그게 9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 장례식장 데스크에서. 장례식장가 예. 예. 그러니까 거의 금액이 뭐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의금인지 후원금인지 일단 그 해당 금원의 성격이 규명이 돼야 되고 예. 이게 이제 용처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후원금인지 조의금인지. 조의금이라 그러면 유족의 뜻을 받들어서 써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윤미향 의원께서 본인이 결정해서 만약에
공적인 일에 썼으면 이것은 후원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역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예. 다만 이 1억 원 넘는 조의 그 후원금을 모집해 가지고 쓰는 과정에서 네. 의원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전체 할머니들을 위한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개인 계좌로 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다 쓰고 난 거는 정대협에 넣는 방식으로 정산을 했다는 취지의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거는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럼 정대협에 넣을 수가 없는 돈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거면. 유족한테 가거나 네. 또는 뭐 별도의 뭘 만들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수사 과정에서 해명하실지가 예. 궁금한 것이고요. 또 예. 하나는 이 들어온 후원금 중에서 전부 장례 치르고 노제 치르고 다 남은 비용 중에 일정 비용을 또 여러 가지 사회단체에 또 본인이 또 기부를 했어요. 이 과정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네. 전반적인 설명이 다시 필요하다 이 부분은. 네, 이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이 점은 어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개인 계좌와 그다음에 뭐 정대협 계좌라 하더라도 이게 어떤가 뭐 엄청난 어떤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회사 계좌가 아니면 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검찰이 계좌를 거의 이제 추적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으면 다 들여다봤다고 가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지금 압수수색을 21일 날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26일 날, 28일 날 아마 그 회계 실무자를 불러서 예. 조사했다 그러면 예. 사실은 아마 출금 내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 근데 입금 내역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10,000원, 20,000원씩 내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그렇겠죠, 때문에 그렇겠죠.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들어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음.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뭐 자발적으로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간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간 거는 또 아마 일시적으로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막판에 아마 장례식 정리하면서 쭉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서 예. 저는 뭐 이걸 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예. 보고요. 지금 예.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어찌 보면 원래 정의연 계좌로 장례비라든지 이런 걸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의연 사업범에 어긋나기 때문에 예. 별도로 받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유가족이 있거나 이랬으면 보통은 장례 지르면 유가족 이름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게 어찌 보면 그동안 이 지금 뭐 이분들이 또 유가족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서 아마 일시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아마 하나의 통장을 두세 가지 목적으로 쓴 거는 좀 아니다. 보통 그렇게 되려면 하나의 통장으로 마무리 짓고 네. 다시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해야 어찌 보면 좀 깔끔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이제 결국은 출금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이제 뭐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씩 이제 그 통장에 입금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집행이 되면은 이제 목돈으로 집행이 됐겠는데 문제는 그 개인 계좌에서 어떤 그 사업에 이제 바로 집행이 되는 뭐 그래서 1,000,000원을 집행, 그러니까 그 계좌 이체를 해줬거나 현금으로 출금해서 집행을 해줬는데 증빙 서류가 좀 부족하다. 실제로 거기에 쓰긴 썼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소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윤미향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죠. 만약에 이게 지금 2012년부터라 그러면요. 아마 한 8년 정도인데 네. 그럼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그분들 찾아가서 영수증 받아야죠. 확인서라든지. 그러니까 그 지급받은 대상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여기에 왜냐면- 줬다고만 진술을 해도.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지금 뭐 빌려준 돈이 아니라 대부분 아마 장례를 치른다든지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네. 사후적으로라도 뭐 그분들한테 요청해도 안 예. 써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 이체를 하면서 적요란에 이체 이유를 거의 모두 부기해 놓았다고 지금 이제 주장을 했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적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이 의원 그 윤미향 의원 해명도 2억 5천 정도는 목적대로 썼다. 그건 아마 제가 보기에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정도가 지금 어찌 보면 당초의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아마 만약에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를 뭐 어떻게 써라든지 뭐 이런 유언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사실 목적에 벗어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장례 목적에 그걸 100% 써야 된다. 저는 뭐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고 봐요. 뭐 제일 조선학교 장학금으로 쓰라 이런 건 유지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뭔지가 일단 중요하겠죠.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부계 용처를 다 기입했다 하더라도 그 용처대로 집행됐는지는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네네. 그 부분은 좀 수사를 통해서 밝힐 거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굵직한 것만 좀 짚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두 분께 한 1분씩 발언 기회밖에 못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포인트 말고 좀 따로 어떤 이야기가 좀 그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윤기찬 변호사님. 저는 하여튼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크게 의문을 갖지는 않는데 네. 일단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렇게 그 큰 목돈들을 현금을 주고 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금 조성 경위는 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된다. 국민께 검찰에 할 게 아니고 국민께도. 예. 더군다나 이제 수원 시민신문이 원래는 주주회사로 법인채로 발족할 거여서 그 당시 모금 1억 8천 정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억 8천이
물론 이제 윤면 당선자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남편과 윤면 당선자의 부동산 구입 대금이 문제가 되는 만큼 예, 예. 이 부분도 함께 밝혀질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제가 봐도 뭐 이 문제의 핵심은 어찌 보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주택을 어떻게 현금으로 다 살 수 있는 다섯 채를 산 건 아니죠. 순차적으로 세 채를 산 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거주하시는 데나 아니면은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건 어느 이제 자금 소명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주택도 보면 처음에 뭐 전세 1,500으로 시작해서 3, 4천 샀다가 좀 늘려가는 게 보통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아마 남는 게 네. 이 신고할 때 현금으로 이제 3억 2천 정도 신고했는데 그 보통 사람들이 선입관이 시민운동하고 시민신문 작은 거 운영하는데 어떻게 현금이 그렇게 많냐 이 부분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 부분도 조금 본인이 네. 어떻게 단순히 저축을 많이 했다 이런다기보다는 예. 내가 수입이 얼마 정도 됐고 예. 그다음에 남편이 수입이 얼마 정도 돼서 예. 이걸 이렇게 모았다 그리고 그동안 집 팔아서 현금을 갖고 있었다 이 정도의 어떤 해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짧게나마 이제 검찰 수사 포인트를 좀 짚어봤는데요. 검찰 수사 포인트를 짚은 데에는 이건 질질 끌 수사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깨끗하게 좀 진행이 되는 수사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는데 두 분도 뭔가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요. 좀 최대한 빨리 검찰 수사 결과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전하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현근택 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